지금부터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안전사회 만들기 중독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장은화입니다. 오늘 함께 발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음주폐해 예방팀의 나세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다음으로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조창선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첫 순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나세현 팀장님으로부터 전국 청소년의 음주 실태와 대책에 관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기보다는 중독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음주 실태와 또 음주를 조장하는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 감소의 그 추세는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감소됐다고 해서 청소년의 음주가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음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고3 학생의 경우에는 20%에 육박하는 음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주자 중에서 위험 음주율은 남녀 평균 46.2%로 거의 50%에 가깝게 이제 위험 음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 만취 경험률은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처음 음주 연령은 13.2세이고 매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음주를 한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가정 내 음주를 권유받은 학생은 33.7%이고 또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0년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음주 동석자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63.5%, 또 음주 동기로는 이런 성인으로부터의 권유가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얻었거나 구입한 경로로는 자신 또는 친구 집에 있는 술이 60%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음주 수준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학년은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과 여학생에 있어서 이제 위험 음주 수준이 조금 더 남학생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청소년의 알코올 접근성은 이제 현재까지 높은 편이고 특히 성인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음주 폐해 현황입니다. 어떤 신체 정신 발달에 의한 어떤 폐해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비행이라든지 뭐 범죄, 사건, 사고와 다 음주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다른 약물의 사용인데요. 이 흡연과 음주가 이제 이 다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 청소년의 그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했는데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모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좀 증가폭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지난 2020년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음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이 표본 설계가 아주 좀 정교한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 수도 대규모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음주를 높게 소주 2병 이상으로 이제 음주율이 높았던 그런 대상에게서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음주 수준이라든지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코올 남용군의 그러니까 음주 수준이 되게 위험 음주 수준일수록 이 스트레스 자살 생각이 굉장히 높았던 것들을 미로 보았을 때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전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향후에 이 청소년의 이 스트레스가 또 이런 우울감들이 음주량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음주 조장 환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류 광고 및 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주류 광고와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은 점점 젊은 층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타깃의 주류 광고나 주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이라든지 먼저 캐릭터 이런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연예인 주류 광고 또는 마케팅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에게 호감도 있는 주류 용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대상 주류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또는 후원도 사실상 이게 사회공헌 활동 성격이지만 주류 광고의 어떤 마케팅의 효과로 쓰이는 그런 행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회사와 타 회사 간의 이제 콜라보를 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와 술을 접목한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조용하게 음주도 하는 그런 이제 문화로 성격으로 접근하고 좀 생활의 친밀도를 좀 높이고 밀착도를 높이고 또 이게 긍정의 문화다라는 것들을 젊은 층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그런 것들도 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주류 회사에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호감도 있게 보는 타겟은 바로 아동 청소년이겠죠. 특별히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홀에서 이제 이런 주류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스크린에는 주류 광고가 계속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지켜보거나 이 주류 캐릭터와 이렇게 동반하여 사진을 찍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고 모니터링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용기입니다. 이게 주류인지 음료인지 모를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 마케팅, 이제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 제빵의 그 회사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주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수 막걸리 쉐이크는 파리바게뜨와 이제 콜라보를 한 이제 제품인데요. 이제 알코올은 무알콜입니다. 그리고 성인에게만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수 막걸리라는 어떤 그 주류 회사의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 제빵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아마 친근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또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의점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이 주류를 분리 진열을 하느냐 혼합 진열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혼합 진열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용기 자체도 이게 주류인지 음료인지 모를 만한 그런 디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공헌 활동이나 캠페인인데요. 이제 이 지금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캠페인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회공헌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이 주류 브랜드의 이 주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호감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이제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전 음주 문화 캠페인인데요. 얼핏 들으면 주류 회사가 어떤 책임감 있게 절주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으로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메시지가 이제 책임 음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이 이 음주폐에 대한 책임, 이 중독에 대한 책임이 이 주류 회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하는 사람, 음주하는 그 고객의 대상이 바로 음주를 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메시지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고 저희도 이 책임 음주라든지 이런 표현조차도 조금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음주 장면입니다. 이제 저희가 드라마 시청률 상위 1위에서 10위, 그다음에 예능에서 1위에서 20위 저희가 전수를 모니터링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미디어 TV와 이제 종편 또 이제 OTT라든지 유튜브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작년에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음주 장면이 이제 회당 1.1회 정도가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당 한 회 이상은 송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종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청소년층보다는 조금 더 성인층이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음주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음주 미화, 음주 권유 등 음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있었고요. 또 통신 매체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OTT 등에서는 음주 자체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 그런 것들이 제작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OT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청 연령 제한이 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재확산되면서 다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전부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입니다. 총 10가지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예능에서 보게 되면은 음주를 굉장히 미화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도까지도 좀 노출이 되고 있거나 뭐 음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미디어 음주 장면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주류 회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구나, 서포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성격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다 사례인데요. 네, 이제 예능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이에게 주도를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청소년이 이제 음주하는 장면들도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음주에 대한 미화라든지 음주를 이제 이렇게 권장한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제재가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제재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 외에는 청소년이 음주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더라도 맥락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V에서 방송된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어떤 한 연예인이 어떤 특정 제품의 주류를 이렇게 구매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날 그 주류 판매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냥 음주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뭐 욕설과 어떤 이제 음란과 이런 부분들, 폭력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동반이 되고요. 과음 폭음의 어떤 되게 해로운 음주 행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아예 음주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좀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 이슬 라이브라는 이 채널은 그래도 좀 성인 인증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 청소년은 제한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OTT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예능입니다. 백스피릿이라는 것은 아주 술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은 주류 회사들이 나왔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술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또 종편에서 방송되는 이 이제 그 주주총회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술을 제조해서, 그러니까 폭탄주라고 하죠. 그게 뭐 바카스와 사이다와 술까지 이렇게 뭐 하는 굉장히 좀 해롭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이제 많이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제재는 좀 어려운 실정이, 통신 매체 같은 경우는 심의가 아예 심의가 부재한 상태여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술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했던 연예인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으로부터 나도 술을 마시고 싶더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청소년은 안 돼요라는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음주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음주, 또 이제 편의점 앞에서의 뭐 음주, 뭐 캠핑 가서 하는 음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아이들과 동반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주류 구매 용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전통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제 계속적으로 주류 회사가 뭐 혼술닷컴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인이 대신 구매해주는 델구라고, 대리구매인데요. 델구라는 것들이 성행해서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주류 판매처에 이런 홍보물도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요 시사점을 보시게 되면은 주류 광고와 마케팅 타깃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주류 판매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류 판매를 이제 다 이제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청소년 주류 접근성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성인 음주 행태, 예를 들어서 혼술이라든지 홈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한 문화가 또 그 이후에 늘어난 어떤 주류 광고나 마케팅, 재택근무하면서 뭐 직업
또 집에서 근무하면서 음주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광고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동 청소년의 추후에 음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의 연구들도 조사 연구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회사나 방송계, 또 지자체, 정부 기관 등도 아직까지는 좀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좀 인식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 책임 부족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음주폐해 예방 정책으로는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B 2030이라는 종합계획 내외 절주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음주폐해 예방으로 별도로 분리된 종합 대책은 없고요.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안에 이제 절주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등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청소년 이제 음주 접근성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그 음주폐해 예방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음주폐해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로는 이제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감소와 청소년 음주율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 개인적 차원의 세 가지 전략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 규제 현황으로는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것, 과음 경고 문구 표기하는 것, 이제 방송에서 음주 장면 묘사를 좀 제한하는 부분, 네, 주류의 알코올 성분 표시,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같은 이제 제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12월에서 또 2021년도 6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이 음주폐해와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주류 광고에 관한 부분들이 특별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제 시행령에서 언급됐던 주류 광고 기준이 법률로 상향됐고 또 주류 광고 매체라든지 주류 광고에 대한 표현까지도 좀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광고 주체도 좀 한정을 지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처벌 조항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문구인데요. 경고 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라는 이제 그런 경고 문구가 들어가고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과음 경고 문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경고 문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주류 용기에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채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상표 하단에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주류 제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이 뒤에 뒷면에 좀 작게 들어가 있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주구역입니다. 이것도 지난 2020년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이제 표준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이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어디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이제 지정 가능 금주구역에 대한 그 표준 조례안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배포를 했고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로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 관련된 시설과 뭐 기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부분인데요. 국외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또 특별히 이제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태국과 싱가포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제를 뭐 판매 제한, 시간대 제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음주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음주 예방 그런 이제 그런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을 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과 관련해서 미국, 영국, 호주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좀 하고 있고요. 영국도 상대적으로는 좀 빈약해 보이지만 이 청소년 주류 소비라는 이 부분은 청소년이 음주를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판매하는 대상에 대한 처벌만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 규제긴 하지만 이 주류 광고에 어떤 이제 등장하는 모델이라든지 뭐 캐릭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시간 관계상 조금 네. 줄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음 다 분 이제 기다리고 마지막인데요. 계셔서요. 예. 네, 청소년 음주폐 예방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크게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위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절주 전문 인력, 절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홍보 캠페인, 절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주 조정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주류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음주 조정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금주구역과 또 음주폐 예방 교육 및 상담 홍보 캠페인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음주폐 예방 규제 수준은 이제 강화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매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 타겟의 주류 광고라든지 음주 조정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계속 신규로 발생되는 어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 수혜율은 흡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주는 흡연 비만보다도 폐해가 크기가 큽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사회 경제 비용인데요. 음주가 가장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다른 건강 증진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이따가 이제 심화 토론 때 다시 한번 또 대책과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2021년 고양시 청소년의 4대 중독 실태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조창선 팀장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는 연구보고서는 2021년 한국중독연구재단 소속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중독포럼에서 고양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국 교수님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중독행동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조사는 고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중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는 1,667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690명, 여자 청소년이 9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중독 유형별 형태 수준을 경험이 있는 대상층은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상으로 구분하고 위험 및 문제 수준으로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치료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음주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상 21.7%, 치료 대상 2.2%, 도박 예방 및 교육 대상 9.6%, 조기 개입 대상 1.9%, 치료 대상 0.6%, 게임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상 28.4%, 치료 대상 1.5%, 스마트폰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상 15.6%, SNS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상 13.7%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의 음주 관련 조사 결과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3%였으며 남자 청소년 14.2%, 여자 청소년이 9.3%로 음주 경험이 있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평생 음주 경험이 21%로 중학생에 비하여 8.6% 높았습니다. 주류 구매 환경을 조사했을 때 현재 음주자 중 주류 구매를 시도했을 때 78.6%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류 구매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류 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것과 시간을 라이센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주류 판매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주류 관련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도박 관련 조사입니다. 도박 경험률을 볼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이며 남자가 10.3%, 여자가 9.1%였습니다. 이 중 중학생이 9.6%, 고등학생이 9.5%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박 문제율은 정태 응답자의 0.6%가 문제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위험군은 1.9%였습니다. 도박 문제 위험군은 남자가 1.9%, 여자가 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문제군은 남자 0.9%, 여자 0.4%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2배 높았습니다. 학년별로는 위험군의 경우 중학생 1.9%,
고등학생 1.9%로 동일하였지만 문제고는 중학생 0.7%, 고등학생 0.3%로 중학생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박의 문제가 다른 4대 중독에 비하여 비율은 낮게 나타났지만 인터넷 게임과 도박에 대한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도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박이라고 명명해야 하는지, 지금도 청소년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 안에는 도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게임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거의 매일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8.4%였으며 전체 청소년 60% 이상이 일주일에 2, 3일 이상 게임을 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40.7%, 여학생이 19.8%가 거의 매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적 게임 이용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1.5%가 문제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1.8%, 여자 청소년의 1.1%, 중학생 1.5%, 고등학생 1.5%가 문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기의 경우 게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 56%, 컴퓨터가 34.4%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과의존 및 SNS 사용 조사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및 SNS 사용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15.6%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자 11.2%, 여자 18.7%로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스마트폰 의존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 15%, 고등학생 17.7%가 스마트폰 의존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SNS 중독은 전체 청소년 13.7%가 SNS 중독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5.9%인 것에 반해 여자 청소년은 19.2%로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약 3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학생이 12.4%, 고등학생이 18.5%가 SNS 중독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온라인 행동 결과입니다. 모르는 사람 친구 수락의 경우 청소년의 18.2%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신청을 수락하다고 응답, 청소년 약 5명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면의 관계 맺기를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전체 공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전체를 공개한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은 6.3%, 여자 청소년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전체 공개한다고 답한 남자 응답자는 1.7%, 여자 응답자는 7.1%로 여자 청소년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남자의 13.9%가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부터 친구 신청을 수락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의 21.2%가 수락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SNS 채팅 규범 조사 결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9.0%가 SNS나 채팅을 통해 모르는 성인과 대화나 정보를 나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만당 2.9%는 SNS나 채팅을 통해서 성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2.1%는 SNS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음란물 노출에 대하여 3.4%는 SNS나 채팅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음란물 등을 받아본 적이 있고 남자 청소년이 1.7%, 여자 청소년이 3.7%가 SNS나 채팅을 통해서 성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021년 고양시 청소년 중독 행동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주류 구매 접근성의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양시 청소년 중 현재 음주자 약 80%가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 고양시 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한 강력 규제와 판매 업소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환경 조사에 대하여 응답자 중 거의 매일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 30%였으며 60% 이상이 일주일에 2, 3일 이상 게임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 2, 3일과 거의 매일 게임을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문제적 게임을 이용으로 이어질 경우를 예측할 경우 고양시 청소년 약 90%, 거의 모든 청소년이 조기 개입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게임 제한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박 문제 관련하여
고양시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 문제율은 타 중독 문제에 비교시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도박 문제가 온라인 문제 행동 및 인터넷 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인터넷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 등도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독 관련 미디어 유형별 남녀별 차이를 바라보았을 때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박과 게임은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자 청소년은 게임 중독,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관련 문제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예방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온라인상에서 성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2배 이상 높으며 SNS나 채팅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음란물을 받은 경험의 비율도 더 높았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과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예방사업 및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 중독 문제 관련 서비스 우선순위와 요구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알코올, 약물, 디지털 미디어, 도박 4대 중독 중 시민 36.9%가 디지털 미디어 중독, 34.9%가 알코올 중독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 약물 중독 19.2%, 도박 중독 9.1% 순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소년 중독 문제 중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42.7%, 흡연 30.8%, 알코올 12.9% 순의 문제가 시급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시민들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예방 교육,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환경 조성 순으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디지털 중독과 관련하여 환경적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시민들은 선별과 조기 개입 및 상담 서비스, 홍보와 예방 교육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과 관련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춘 환경적, 정책적 제도 보완 및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희망하며 준비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기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중독 실태의 변화, 코로나와 청소년 중독, 한국 중독 문제의 극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이 학계와 또 우리 지자체, 국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소녀시대라는 영화 보시면 저희 연령층에서 즐겨 사용하던 본드, 부탄가스 여러분들은 즐겨서 사용 안 하셨군요. 거의 요새는 그런 사례조차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중독 문제가 매우 잘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으로 심포지엄을 마치고 을지로 상가역을 통해서 귀가 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나름 의사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변형계, 편도체, 시상하부 같이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껴서 나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뇌의 영역이 먼저 발달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이 생성되고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각각의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어서 이제 전두엽이 발전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배고픔과 불안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아이는 이성적인 판단, 본인의 영적 가치,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건강한 즐거움, 어떤 이런 마음을 갈고 닦는 노력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 흔히 중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위들에 매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물을 만났을 때 약물 중독이 되기 전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약물 사용을 통제하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독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습관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약이, 이 술이, 이 게임이, 이 도박이 나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를 고민하고 고뇌하지만 나중에는 단지 그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행위들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성의 끈이, 전두엽의 끈이 이것들을 통제하고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뇌 기능 검사를 통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러한 마지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중독에 노출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뇌 보상 회로입니다. 아까 우리 서울대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즐거움과 교회에서 지향하는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이 대뇌 보상 회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뇌 보상 회로 프리프론탈 콜텍스, 뉴클레어 아쿰벤스, 벤트럴 태그멘털 에어리어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의사들은 어렵게 이야기해야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회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 엔돌핀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오늘 높으신 신부님들이 계셔서 제가 좀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건강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잔잔하게 이 회로를 촉진하면은 매우 건강한 양질의 도파민과 엔돌핀, 자연산의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삶, 행복한 삶,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이 회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곧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면 되고, 마약을 하면 되고, 도박을 해도 되고요. 변태적인 어떤 성행위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뇌에서 정상 수치의 수십 배가 쏟아지게 됩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5분이면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미사에 참석을 하면 그렇게 도파민이 쏟아졌지만 일반적으로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쾌락적인 행위일 때만 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그럼 매우 효율적이어서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분비된 이 도파민은 점차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않고 그저 나와서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 안 돼. 이 행위를 멈추면 안 돼. 이 행위가 매우 뇌를 장악하는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우리를 갈구면서 그걸 갈망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그 행위에 강박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는데도 불행해지는데도 그 행위를 놓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독이 되는 행위에 매달리는 강박이고 집착일 따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과잉 분비된 도파민의 어떤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은 다시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과의 대화도 의미가 없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뭐 취미생활도 의미가 없고, 뭐 운동, 대화, 어떤 종교 활동, 모든 것이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뇌의 변화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뇌가 술에 의해서 장악되면 그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중독이 될 확률도 매우 높아서 14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들의 무려 40%가 알코올 의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술을 마신 사람들의 10배가량 높습니다. 첫 음주 시기가 한 해만 늦어져도 알코올 의존의 발생 가능성을 14% 줄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만 문제일까요? 요새 그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중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1950년도 연구에서 대뇌 보상 회로를 신경 회로로 자극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쥐가 중독이 되어서 쫄쫄 굶고 어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중독이 돼서 버튼을 누르면서 죽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뇌기능 연구가 발전을 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도박, 게임, 인터넷에 과잉 몰입하다 보면은 물질 중독과 매우 유사한 반응성을 보이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실태에 대해서 조금 들여보겠습니다. 사실은 게임 이용률을 보면은요, 70% 이상이 됩니다. 이제는 게임에 대해서 감히 위험하다, 중독이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게임 자체를 어떤 문화의 장, 문화의 그릇으로 보는 것에 정신과 의사인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20, 30대에 있어서 기존 성인층에 대비해서 8, 90%로 게임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체계와 이런 컨텐츠를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을 좀 해보시거나 게임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확률형 게임을 택하고 있습니다. 확률에 따라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형 그 아이템들이 문제가 현금화가 쉽다는 겁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현금화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형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도박인데, 게임에 머물지 않고 현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해서 팔 수 있다면 이거 확률형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네.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도박 문제도 감소하고 있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6만 6천 명이 여전히 도박 문제 위협 지단으로 분류가 되고 도박 문제가 존재하지만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죠. 다만 저는 여기에도 물음표가 됩니다. 외래에서 저를 방문한 환자들은 왜 어리석게 바카라를 하고 카지노를 하고 사다리를 하고 달팽이를 하느냐, 비트코인 하고 해외 주식 선물하면은 얼마든지 홀짝 게임이 가능한데 굳이 그런 저급한 도박에 매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박이 정말 좋아진 것인지 양태가 변한 것인지 조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약물 문제도 아직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치료 현장에서는 청소년 약물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의 어떤 수험생들이 메틸페니데이트 컨서타 같은 뇌 흥분제를 통해서 집중력을 이제 향상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 기준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요구들이 있고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고
혹시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효율적인 것들, 빨리 성과를 보는 것들, 심지어 공부조차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그래프 이제 왼쪽은 거의 안 하거나 30분 이내로 하는 청소년들이니까 좀 별 문제가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2~3시간 뭐 혹은 4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전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자 시간이 현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데이터에서 코로나 이후에 스크린 타임 이용 시간, 동영상 서비스 이용 횟수,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 SNS 이용 횟수 2~3시간 이상 사용하는 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게임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공교롭게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온라인 도박도 지금 좋아진다고 하는데 문제성 있게 도박을 하는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 행위 중독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술 담배는 줄었고 본드, 부탄가스 이제 이런 거 안 하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후 또 세태의 변화와 함께 조금 다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의 실타래는 이제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 비해서 한국 이 중독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일단은 입원이든 외래든 지역 사회 서비스든 이용률이 낮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요. 그보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년 유병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실은 큰 차이 없이 20대, 30대도 유병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정신건강 폭력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다음에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치료 안 받는 20, 30대 환자, 치료 안 되는 50대, 60대 환자로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조기에 치료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중독 문제는 대개는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에 함몰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뇌보상 회로의 즉각적인 어떤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지나친 어떤 쾌락,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독의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중독은 뇌에 생기는 질환이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진행의 초입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심각한 행동 문제나 뭐 청소년들이 마누라도 없는데 이혼할 수 없잖아요. 청소년이 돈도 없는데 10억씩 20억씩 베팅해서 뭐 도박으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이 술을 많이 마셔서 강경하게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마음속으로 친분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만들려면 시끄러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기존 문화와 시대 조류에 도전하고 맞서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조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문화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독 문제가 언론에 기사화된 마지막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대통령 선거 당시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의 특정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에 10년 전에 중독 4대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 MZ 세대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저희 토론자들은 이제 시끄럽게 하는 성가시게 하는 우리 사회를 골치 아프게 하는 밉상들로 저희와 함께 찍히게 되셨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이 시끄러움이 온당한 것인지 정말 필요 없는 소음이고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2부 곧 시작될 토론에 오프닝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루어질 토론에서도 오늘 앞 시간에 이루어졌던 발제하셨던 분들과 토론하셨던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아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정책이사로 계시는 김장래 선생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소개 감사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김장래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정책이사를 맡아서 이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는 명동 성당에 이렇게 관광으로만 와봤지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방금 알고 이렇게 우군이 있구나 하고 뒷배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제가 맡은 게 청소년 중독 예방, 치료, 재활, 사회정책 및 복지 서비스 현황인데 이걸 5분 만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뿐 아니라 중독에 대한 이 치료 예방 재활 서비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만 얘기하면 되니까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일 큰 꼭지가 알코올인데, 네, 4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예. 인데 제일 큰 꼭지가 뭐 폐해도 제일 크고 한 게 알코올인데 이렇게 가용성을 제한하는 정책. 제 화면이 저쪽으로 나오진 않나요? 나가고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가격 갖고 하는 정책. 그다음에 음주운전 막는 거, 그다음 광고 제한하는 거, 교육 및 설득, 조기 교육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게 아까 나세현 팀장님이 아까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주류 판매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주류 광고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 홍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면 안 된다.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서울시 모든구 대상으로 해갖고 미스터리 쇼핑 했었죠.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가짜로 보내는 거죠. 손님으로 해갖고 살 수 있는가. 해서 60% 넘게 성공했죠. 2번만 가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벌을 주는 게 판매자 측만 주기 때문에 이걸로 좀 시끄럽죠. 예. 그게 소액의 벌금이라도 형만 확정되면은 영업 정지 2개월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금주 구역 지정 이거 나세현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지정할 수 있다. 예.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원도, 대구, 수성구, 제가 살고 있는 중랑구, 여기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전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최근에 쓰여져 있는 거는 못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류 광고 제한 조금씩 더 세밀해지고 촘촘해지고는 있는데, 음주를 미화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거 안 되죠. 예전에 맥주 마시고 캬 했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캬 하면 안 되고 입술에 뭐 거품 묻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고 뭐 운동 능력 뭐 이런 거 좋아진다고 하면 안 되고 노래 붙이면 안 되고요. 원래 이렇게 노래만 생각해 들으면은 바로 생각나는 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술 광고에 노래 붙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여기 17도 17도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소주가 다 16.9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해야 되니까. 예. 텔레비전에서 7시부터 22시까지만 는 안 된다. 10시 넘어야 술 광고 가능하다. 예. 게 있고 학교에서 보건 교육에다가 금연 절주를 넣어놨습니다. 절주죠. 예. 금연은 금연이고 절주는 금주가 아니라 절주입니다. 예. 허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허용하고 있다. 예. 원래 술은 다 먹는 거니까. 예. 제가 제 아이들도 학교에서 지금 배워갖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곤 하던데요. 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인터넷 게임 시간 제공을 시간을 제한을 했죠. 이게 과거에 이제 셧다운제라고 2012년에 시행되다가 작년에 막 시끄럽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됐죠.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의해서 폐지되고 그건 이제 구닥다리다 해갖고 한 다음에 환자가 아니죠.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보호 의무자가 게임 회사에다 신청을 하면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우리 아이는 요만큼만 하겠다 신청을 하면은 그걸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화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 게임이 제공 시간이 이렇게 돼도 되겠는가 하는 평가를 뭐 주기적으로 한다 게 있고, 그다음에 게임방 PC방 출입 시간 10시 되면 다 가야 되죠. 10시 되면 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게임에 다 등급 매기는 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거 실태 조사하고 뭐 예방을 해야 된다. 등급은 이렇게 있죠. 전체 이용가가 있고 12, 15 청불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뭐 선정성, 폭력성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등급이 나오는 게 보면은 어떻게 이 등급이 나왔나 하게 되는 거죠. 사행성. 아까 하종원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행성이 요즘은 게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안에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거기서 도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박 사행성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재밌으니까. 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술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다 머리 좋은 분들이 주류 회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제가 만약에 주류 회사에 입사하면 저도 맨날 그런 고민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때 같이 심포지움 했던 어떤 저 광고 홍보학과 교수님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본인께서 이제 대기업 광고 그 팀을 맡고 있었는데 이거 2시간만 우리 회의하면 다 깰 수 있다고. 아무리 자세히 촘촘하게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산업계의 어떤 자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몰입 예방하기 위해 이런 정책 수립하는 거, 청소년 보험법에 이런 시간,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 지원 이런 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 분야별 관리 현황에 우리 청소년과 관련되는 거 보면은 이제 요거죠. 인터넷 게임인데 많습니다. 지금 부처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쉼센터 18개, 게임 과몰입 힐링 센터 4개, 뭐 이제 들어보신 이런 거,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무주에 있는 거, 위센터 178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복 서비스. 그다음에 하나도 서로 서로 뭐 하는지 모르고 소통이 되지 않고 파편화, 분절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대한 꼭지가 하나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가 얼마나 바쁜데 중증 정신질환자들, 그다음에 좀 많이 진행한 알코올 중독자들 보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중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중독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 제도, 정책이 없다.
이런 소요 예산 추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알코올이 중심이고 나머지 중독들은 대책이 별로 없다. 예. 아마 오늘 이따가 토론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중독법 개정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책임을 본인이 지라고 하죠. 강원랜드에 보면 책임 도박 써 있지 않습니까? 네가 돈 많이 잃어갖고 자살하면 네 책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재밌는 데를 만들어 놓고요. 네.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여론과 합의가 필요한데 이분들의 그런 전방위적 로비 이런 게 상충을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의 신체 정신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중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다양하게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방금은 정책과 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바로 뒤에 이어주실 분은 노경은 협회장님이신데요. 학교 청소년의 중독 관련된 문제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기도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조정자로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안녕하세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 노경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는 현재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 조정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좀 학교 사회복지라는 것이 생소할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입니다. 거의 자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시에 보통 등교해서 요즘에 뭐 돌봄까지 하게 되면 막 뭐 저녁 6시까지도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의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좀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학교 사회복지 관점에서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의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부제와 관점이 일치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아동 청소년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었고요. 휴교가 길어지면서 학업 결손의 문제가 교육 격차로 또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측면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적절히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이제 관계의 단절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서의 격차 역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적절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조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발제처럼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스마트폰 관련 문제의 증가와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과 위기학생과 가족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또 지역기관 자원을 조정하는 전문 신청 활동을 이전보다 더 요구받았습니다.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대두되었고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이슈는 오늘의 주제와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접근성 제한을 위한 대책 발췌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알코올 접근성은 전보다 높으며 성인 그리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영향이 크다는 것과 또한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중독 행동 실태 조사 중에 대부분 청소년이 주류 구매가 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주류 구매 접근성 제한 정책과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타깃의 교육과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성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공,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추진 필요성에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가정,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민과 개입이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각과 결석이 잦아서 의뢰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학생의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학생의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기초수급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10시간 이상 사용하고요. 이를 제재할 경우는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학생입니다. 인터넷 도박,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스마트 중독이자 우울증인 엄마로부터 심각한 정서학대, 방임을 당하는 학대 피해 아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입니다. 부모의 다툼, 갈등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진 상황에서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등에 노출되고 심각한 위기 사안으로 의뢰받았던 학생입니다. 이제 비대면이었다가 대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공황 장애로까지 이어졌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또 휴학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행히 학생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교육복지 안전망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생 중심으로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한 기반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안전망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독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로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중독 문제 또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 마련되고 또 이를 위한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예방 사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출발이 돼서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중독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소외됨 없이 뒤처지지 않게 보통의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고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 겸하고 계시는 방소연 교수님 모시고 발표문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이제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소아청소년 학생들 또 아동들을 담당하고 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예방 및 실태 조사 또 고위 연구 관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시행을 해오고 있어서 아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오늘 토론의 부분은 아마 시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제가 요청받은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 주제가 자유로운 Z 행복한 Z 이제 이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Z가 무엇인가? 혹시 여기 참여하시고 있는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도
무슨 Z세대다 하니까 이게 뭐였지라고 차마 모른다고 말은 못하지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지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약간의 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2004년생인데요. 이제 저희 양가가 이제 양쪽 지방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그 당일에 양가 부모님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폰을 사용해서 저희 아이 신생아의 사진을 찍어서 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당일에 양가에서 답글을 다셨습니다. 축하한다고. 곧 보러 가겠다고. 저희 아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강의들을 종종 준비할 때 이제 현재 이 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다른 인류다 이런 설명을 할 때 꼭 저는 그냥 참고 삼아 꼭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X세대가 이제 신세대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X세대면 반항적이고 신세대고 이런 세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신세대가 9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학부형으로 제 외래에 찾아오고 계시고 상담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 이제 꼰대라는 말을 가끔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이제 그런 어떤 세대들이 정말 바뀌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액티비티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좀 당연한 것이었던 이런 세대에 이제 접어든 것이 Z세대 이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발제문에 하나 또 적은 게 있습니다. C세대입니다. 예전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X 다음에 Y, Y 다음에 Z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이제 밀레니얼이라는 말 Y 대신에 쓰게 됐었는데 이제 Z 세대 다음에 어떤 세대 이름을 붙을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뭐 알파 세대라는 온갖 이제 A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2, 3년 이내로 거의 C 세대라는 말이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C가 뭘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아직 여기 유튜브에 아무도 댓글을 안 다셨는데 혹시 다시면 제가 DM을 통해서라도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청중들 아니시더라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코로나. 그래서 제너레이션 오브 포스트 코비드라는 코비드 19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회와 가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작한 또 다른 세대가 된다는 지금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또 혹은 이제 유치원을 처음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학교를 입학하는데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한 이 세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균을 옮기지 않을까, 내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경계와 거리를 두고 혹시라도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세대가 돼서 또 이들의 인터넷 사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어리지만 몇 년 뒤에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또 청소년군들에 진입이 돼서 이 C세대와 Z세대가 저희의 이 청소년 관련된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제가 이제 진료한 친구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학교에서 만나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 중 일부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있고 실은 더 많은 아이들이 병원을 와야 되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게 된 친구들에 대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딱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을 그래도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입원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식증으로 정말 심각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원한 학생이 있었는데 입원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식은땀을 흘리고 손을 떠는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찬찬히 들어보니까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었다. 자신도 처음 이야기하는데 집에 술이 많아서 날마다 몰래 그 술 창고에서 술 하나씩 빼서 하루에 한두 병씩 꾸준히 1년 이상을 마셨다. 실은 이제 식사하니까 너무 이제 두렵고 무서운데 그걸 극복하기 술을 마셨다. 이래서
가정 내에서 정말 들키지 않게 몰래 하는 이런 음주 관련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중에 이제 범죄와 연관돼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다들 그 당근 하시나요? 예, 한 3분의 1을 하십니다. 예, 당근을 하는 사람과 당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근 마켓에 물건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중고 상거래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래인데요. 배송을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사기를 이제 저지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다가 사다리 게임 광고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게임 같지도 않고 그냥 시간 심심풀이로 시작을 한 것이 처음에 손쉽게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심각한 어떤 문제 상황들을 반복을 해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치료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은 이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 사례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통제되지 않고 게임에서 지면 집안에 물건을 부수고 그만 자라는 부모님께 욕설을 하는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지금 부모님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제게 오셔서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이의 문제가 심각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랜덤 아이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게임에 충전할 돈이 필요해서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상당의 금액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만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이제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나중에 자유와 자살 시도까지 하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연결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봤던 다른 친구 한 명은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 이제 이런 명목에 밤새 게임을 하고 다음날 등교를 하지 않고 하는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새벽에 PC를 가지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이가 흥분을 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를 인지한 교사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급히 진료를 보게 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끔찍하고 뭔가 아주 특별한 아이들 같으시죠.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착하고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다들 정말 어쩜 그런 일이 있었지 싶은 주변의 아이들이 이 어떤 특정 행동이라든지 특정 물질, 특정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정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정말 재미가 없다 하는 것들이 정말 꽂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이것들이 아이 영혼을 계속 사로잡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 경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더 많은 말씀들을 아마 2부에서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중독 관련 문제와 실태에 대해서요.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에서 근무하시는 이우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소속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의 이우원입니다. 서울 아지트는 버스를 가지고 위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합니다. 또한 상담, 음식 및 간식 지원, 긴급 보호 등으로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 청소년의 중독 관련 실태란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제 연구는 작성되었습니다. 재미 없으시죠? 선행 연구 분석, 문헌 고찰 재미 없으실 텐데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위기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히 이해하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의 정의, 두 번째 위기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세 번째 약물 이용 및 중독 청소년, 네 번째 약물 중독과 청소년 위기 문제의 연관성, 마지막으로 위 문제들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제 토론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가지 않아서. 네.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함을 토대로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이는 곧 일탈과 범죄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1983년에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고서인 A Nation at Risk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교육 정책의 결과 때문에 정서적 행동적 문제, 낮은 학업 수행 능력, 학업에 무관심, 빈번한 결석, 학교에 대한 불만을 품는 위기 청소년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학교와 학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청소년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위기 집단을 규정하는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관리 감독 부재, 학업 중단, 낮은 학업 성취도, 가난, 지능, 비행 친구와의 어울림, 실업, 폭력 환경, 거주지의 빈번한 이동, 영양 상태 불량, 중독, 음주, 흡연, 약물, 게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밝혔으며 위 요인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청소년의 종류에는 가출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비행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기 청소년의 개념은 국가별, 청소년 관련 법별, 청소년 기관별로 다르게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기 청소년은 가정, 사회, 교육적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이것은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은 크게 범죄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의 표집 방법을 적용해서 조사 당시 소년원 내 재소 중인 범죄 연루 청소년, 보호 관찰을 받는 비행 청소년, 청소년 쉼터에 등록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고요. 위기 청소년 대상 조사는 총 2,00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쭉 보시면 약물 영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영역에서는 음주, 흡연 등 전통적인 문항 외에 최근 증가하는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나 신종 유사 약물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 밖에 고카페인 음료 표 1을 보시면 고카페인 음료,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저액 식품 이용, 음주 경험, 흡연 경험, 전자담배 이용 경험, 환각성 물질 경험, 유해 약물에 대한 접촉 환경을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물 이용 중독 청소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청소년 위기 유발 요인 중 하나인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범죄 및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 음주는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의 규모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이전 연령대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관련한 요 내용은 아까 나세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표 3을 보시면 표 3 28번을 보시면 약물 경험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해 약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유해 약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0.5%로 해당 학년의 모집단 인구수를 고려하면 약 13,417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평생 유해 약물의 종류는 무엇이냐? 평생 유해 약물은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약물이죠.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한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 가래약, 신경 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경험 등을 평생 유해 약물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물 중독과 청소년 위기 문제의 연관성입니다. 앞서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제시한 위기 청소년의 부류는 크게 두 가지, 범죄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진 선생님이 2015년에 연구한 청소년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중 하나로 학업 중단을 꼽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발표한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청소년의 17.7% 규모이고요. 청소년 위기 요소 간의 연관된 패턴을 분석한 이현희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가출, 가정폭력, 자살 등의 결과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출한 후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학업 중단의 위험이 53.7%였고 이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약 2.76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가 흡연보다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중요 요소인 청소년의 학업 중단 및 비행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해 약물인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OECD 평생교육국에서는 1995년에 위기 청소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국가정책, 사회복지학, 사회학, 청소년 지도학 분야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 위기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 안정을 위해 예술 심리 치료 등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대표적인 특성상 숙식 제공, 생필품 제공 및 의료 지원 등 위기 발굴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학, 청소년 지도학, 예술 치료 등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재의 복지적 접근은 1차원적인 기본적 욕구 충족으로서 그 욕구가 충족된 이후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위기 청소년의 본질적인 문제인 위기 극복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인 자기 주도적 성장 및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슬로우가 주장한 가장 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 욕구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본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존감을 회복하며 공동체 사회에서의 필수 조건인 관계성과 배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육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 교양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